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생생경제 김우성 PD입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겨울 내 도로엔 소독약이 안개처럼 가득했죠. 이제 잡혔나 싶었는데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따뜻한 여름 초입에 생긴 AI라 더욱 관심과 걱정이 큽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대처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전문가와 확인해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 현장 가면 이런 말이 들립니다. 자고 나니 값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쌀 때다. 과연 그럴까요? 서울 일부와 몇몇 지역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오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쏠림 현상, 부동산 열풍이 과열 양상으로 갈 경우엔 무리한 집장만이나 구매가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 또 대안 이야기 나눠봅니다. 월요일입니다. 가뭄이 심상치 않은 요즘 농수산물 가격 동향과 다양한 정보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2017년 6월 5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인한 계란 파동, 또 닭값 파동,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를 줬는데요. 또다시 AI가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양성 반응이 확인된 지역 전북 군산을 비롯해 제주,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 이렇게 많은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정부가 AI, 즉 조류독감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 곱이 넘겼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특별 방역 대책 기간도 해제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재발했다라는 점, 또 겨울에 AI가 익숙하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여름에 발생했다라는 점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AI, 사람과 제도의 힘으론 못 막는 걸까요?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김재홍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부가 일단 AI 위기 경보 조금 한숨 돌리는 하향 조정, 이 경계에서 관심으로 이렇게 한 지 3일 만에 지금 AI가 재발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지금 상황 진단하십니까? 네, 뭐 이런 유사한 상황이 2014, 15년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종식 선언을 했는데 또 발생하고 그랬는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6월 달에 사실 외국에서 새롭게 유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국내 방역 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잔존해 있던 AI가 다시 확산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어떤 계절적 요인을 사실 얘기하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계절이 좀 독특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경계에서 관심으로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면 네. 방역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느슨해집니까, 교수님? 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하던 지역 간 가금류 이동 통제라든가 네. 또 대책본부 상황실 가동하던 부분, 또 여러 가지 축산인들 모임 자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 통제가 해제가 되니까 군산에서 제주도로 쉽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됐고 네.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그렇게 안전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이 풀리자마자 지금 다시 불거졌는데 계절을 저희가 보통 겨울에 이렇게 방역하는 모습들 기억하시는 애청자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웬 AI냐 할 텐데 또 베트남 같은 나라들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계절 특징과 이번 바이러스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롭게 유입되는 것은 사실은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환경이나 이런 데 오랫동안 잔존하기 때문에요. 네. 생존력이 강해서 겨울에 사람 독감도 그렇고 발생이 많은데 이 연중 발생국 같은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이 감염된 동물이 있으면 네. 동물 내에서는 외부 환경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네. 늘 일정한 체온이 유지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부 환경 요인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감염 동물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예, 감염 동물의 상황이 중요하지 계절의 영향은 일단은 큰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네네. H5N8 지금 HON8 이 형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위험한가요? 인체 감염이라든지 걱정들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인체 감염 걱정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WHO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 H5N8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이긴 한데 네. 잠복기도 상대적으로 길고 증상이 걸리면 강하게 짧은 기간 내에 나타나질 않고 네. 회사 중도 지연이 되고 하니까 자칫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안 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거죠. 예, 이 잠복기가 길고 증상이 즉각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확산이 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예, 이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종식 선언을 했나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종식을 안 하면 뭔가 경제적 부담이 큰 건지 왜 이렇게 빨리 종식 선언을 했는지 또 이 대책과 발생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산업 쪽의 그 육성 활성화 때문에 네네. 또 수출 재개 이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이게 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질 대책본부를 가동을 하고 가야 되니까 네. 공무원들 피로 현상도 심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또 한 두세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예찰 검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전국적으로 다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이게 잔존해 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조금 성급한 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성급한 면 물론 뭐 경제적인 부분, 수출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의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기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AI 종식 선언, 즉 AI를 뭐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거나 이렇게 종식 선언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길래 이렇게 재발하느냐 하거든요. 그 종식 선언 절차가 따로 있나요, 교수님? 절차는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어떤 그 절차 상황대로 판단을 하는데요. 네네. 발생을 안 하게 되면 일단 2개월,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예찰을 합니다. 검사를. 네. 그래서 AI 바이러스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이제 종식 선언을 하자.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이런 방역 대책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항상 모르는 부분이 잠재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규모 농가 같은 데서는 발생을 해도 모르니까요. 네. 항상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신중하게 늦춰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몇몇 예찰, 몇몇 기간 동안의 검사를 통해서 종식 선언한 건 좀 성급했다라는 평가를 다시 받는 이유고요. 몇몇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AI 상시 발생 국가다. AI가 뭐 늘상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연히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현행 이 방역 체제라든지 대책으로는 무리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 맞나요, 교수님? 아니요, 그게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AI가 그 6차례 유입은 됐지만 상시 발생국은 연중 발생을 계속하는 나라가 상시 발생국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유입돼도 몇 달 만에 다 종식을 시켜왔고, 네. 그래서 SOP가 뭐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도 SOP 부분은 조금 위협한 부분은 또 개선을 했거든요. 네네. 문제는 현장이 SOP대로 안 돌아가고, 네. 또 농가에서 방역 의식이 부족해져가지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상시 발생 국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네, 초동 조치는 제대로 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 과거에 몇몇 학자분들께서는 정부가 계속 철새 분변 조사, 철새 탓 좀 하지 마라, 관리 부실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도 하셨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름이라 지금 사실 철새 얘기는 쏙 들어가긴 했는데요. 철새는 국내 유입할 때는 철새가 옮겨오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국내에 들어오고 나면 국내에서 확산되는 거는 철새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국내 오염된 농가끼리 수평 전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전파까지도 철새 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국내 네. 유입은 철새 탓은 맞습니다. 네, 철새 유입은 맞지만 네. 이 확산이라든지 관리 미흡 부분을 철새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 네. 예, 그 부분은 맞군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조치 체계가 이루어져도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되거나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작은 농가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 확산이 더 많이 될 거다. 지금 약간 구멍이 있으니까 더 전국적인 AI가 다시 한번 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제주, 군산, 제주 또 뭐 양산, 네. 기장, 파주까지 갈 정도로 아무도 신고를 제주에는 안 했다는 건 네. 또 방역 당국에 까만 상태로 있었다는 거는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어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저도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또 그 오염된 농가 역학적으로 이동을 해서 오염된 농가에서 또 다른 농가까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전부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일이 조사하는 일이 너무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좀 경제적인 부분도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뭐 이동이라는 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거래고 판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발생한 토종닭이나 오골개는 소규모 농가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또 개인이 집에서 몇 마리 사서 기를 수도 있고 재래시장을 또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이번에 그 위험성이 제대로 드러난 거죠. 예, 이번에 위험성이 드러난 부분 정말 제대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확산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은 큽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을 좀 되돌아봤을 때 결국 대책이라는 게 끊임없이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바꿔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네. 좀 지금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이런 대책들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올해 4월 13일 날 네. 그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병원성 AI 청정화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보면 종합적으로 모든 게 망라가 돼 있거든요. 아, 네. 예컨대 뭐 초기 대응 강화를 한다, 재난 구조 부대를 동원해서 살처분을 강화하겠다, 뭐 또 동절기 철새 도래지 인근에는 가금 사육을 제한하겠다, 뭐 총 가능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소규모 토종닭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실행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이번 사태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런 산닭을 유통을 금지를 해버리고요. 네네. 대신에 소규모 토종닭 도개장을 네. 지역별로 만들어줘서 정부 방역 시스템 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울산시 울주군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지금 네.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아, 참 걱정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의 관리 사각지대, 방제의 구멍에 뚫려있던 부분들까지도 안에 들어오도록 좀 이런 네네. 유통 방식 또 사육 방식에 대한 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예, 일단 이런 부분도 빨리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끝으로 일반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얘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흔히 매몰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은 뭐 이렇게 조류 스스로 이겨내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던가 네. 혹은 꼭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예컨대 이번 제주나 군산 쪽에 살처분을 안 하고 놔두면 이게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퍼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 대한 감염 문제도 공격적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험을 초기에 빨리 종식시키자는 뜻에서 조기 살처분을 하는 건데 네. 지난 작년 11월부터는 너무 많은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지탄을 받게 됐죠. 근데 이걸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살처분을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아직은 살처분 외에는 초기에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군요. 네, 치료가 안 되니까요. 예, 치료가 안 되니까 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안전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살처분 외에는 아직은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좀 빨리 보완해서 AI 얘기를 그만 뉴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농가가 아니더라도 또 직접 관련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얘기 공감사전 주제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여러분들의 제안도 또 여러분들의 따끔한 지적도 함께 방송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공감사전 말씀드린 대로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야기인데요. 5개 지역에서 재발했는데 지금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도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계란을 사 먹어야 했던 기억들도 다양한 이 닭고기로 만들어진 간식과 음식들이 비싸서 좀 망설였던 기억 불과 얼마 전인데요. 다시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 아이들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상시 발생국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방역이 뚫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정부라든지 제도 또 실행하고 있는 농가라든지 담당 지자체도 또 주의를 더 기울여야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AI가 발생한 토종 닭이라든지 소규모 사육 농가의 방역 문제도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AI 조류 독감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떤 지적 하시고 싶으신가요? YTN 라디오 귀를 열고 있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7분 2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출 관련된 성적표 먼저 여쭤봐야겠는데요.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이야기 들어와 있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등을 좀 합치는 건데요. 네. 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6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연속 흑자 기록도 좀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반면에 흑자 규모는 조금 줄었는데요. 올해 3월에는 57억 5천만 달러였는데 17억 5천만 달러, 30% 넘게 급감을 했고, 네. 다만 수출이 부진했던 작년 4월에 비해서는 소폭 늘었습니다. 예, 이거 불황형 흑자 얘기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요. 네. 수출이 좋은데 흑자 규모가 왜 줄어드는 거죠? 이 상품 수지는 좋았습니다. 상품 수준이 수출입에서 비롯된 수지인데 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서 119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3월보다는 23억 1천만 달러, 이 작년 4월과 비교하면 98억 달러 넘게 급증을 한 겁니다.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이 반면에 이 서비스 수지 부분에서 적자가 컸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 수지 적자가 많이 늘었는데 4월 여행 수지 적자는 12억 4천만 달러, 작년 4월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본원 소득 수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 역시 흑자 규모 줄이는데 한몫했네요. 네, 본원소득 수준은 급료, 또 임금, 배당, 이자 같은 이 투자 소득의 출입을 좀 나타냈는데 네. 올해 4월에 50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기록은 작년 4월에 45억 2천만 달러였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그만큼 배당금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으로 지급을 하면서 폭이 좀 커졌습니다. 4월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이 배당을 지급하는 달인데 우리 기업들이 지급하는 배당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서 이 매년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을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추경 11조 2천억 원 의결됐죠? 네,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11조 2천억 원 규모의 2017년 추경안을 이행했습니다. 추경안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 전례 없는 이 청년 취업난 속에서 청년 실업 해결, 또 서민 생활 안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체 추경 예산 11조 2천억 원 중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쏟아붓는 돈이 7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공공부문에서 7만 1,000개, 또 민간에서 15,000개 등 총 8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간접 일자리 2만 4천 개를 더해서 총 11만 개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자리 개수 또 종류 관련해서 말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그려지는 건가요? 네, 정부는 우선 경찰관과 부사관 군무원, 또 소방관, 교사 같은 이 공공부문에서 모두 12,000개의 공무원을 추가로 좀 채용을 합니다. 네. 또 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24,000개, 또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 민간 부문에서는 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 3명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이 2+2 지원 지업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정부는 3명째 취업자의 임금을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 취업 상담과 취업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석 달간 매년 30만 원의 수당도 지급하는데 네. 정부는 이번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통해서 36만 6천 명의 청년들이 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부안대로 추경이 그대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국회가 좀 아직 좀 걸림돌로 남아있는데요. 정부는 오는 7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 이달 안에 국회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부의 뜻대로 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3당이 모두 이 추경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자연재해나 경기축제 같은 기존의 추경 요건이 비해서 이번에 일자리 추경이 추경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이게 좀 의문이다. 모르겠 그걸 살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없는 추경은 혈세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정당 역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정부의 뜻대로 추경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요? 네, 이것도 역시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 추경안을 보면 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이 기존에 7,826억 원에서 8,343억 원으로 517억 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가 80%로 2배 오르는데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선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또 상한선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총 56주 정도 됩니다. 네. OECD 평균은 총 55주보다는 10주가량 길긴 한데요. 반면에 이 기간 중에 소득 대체율은 40%에 불과해서 덴마크의 100%, 또 스웨덴의 80% 등에 비해서 좀 크게 낮아서 육아휴직 급여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 좀 나왔었습니다. 예, 육아휴직을 하면서 평소 받던 월급의 40%를 받다가 이제 한 80%로 오른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보고 또 나아지는 면도 있을까 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야기도 들어와 있네요. 네, 올해 신설하려는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가 기존에는 180개였는데요. 네. 이 숫자를 360개로 2배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난에 좀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상업 매니저와 취업 설계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또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기존의 727개에서 777개로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정부가 각 대학에 지정하는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60억 원의 예산을 더 지원해서 여성 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은행들이 면대면 거래할 수 있는 지점을 줄인다 이런 뉴스 예전에도 보내드렸는데 ATM까지 줄인다고요? 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민과 신한, 우리하나 등 4개 주요 시중은행의 자동화 기기 숫자가 25,928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말과 비교하면 3개월 새에 461대나 감소한 겁니다. 네. 이 은행권 자동화 기기 수는 2015년 말까지만 해도 27,737대에 달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1,800대 이상 줄어든 겁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이 지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은행들도 이 자동화 기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당장 노인들이나 이런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ATM 줄이는 이유는 뭔가요? 영업점 내방 고객이 줄어들면서 인건비 부담이 없는 ATM 설치를 좀 한창 늘렸었는데요. 네네. 이 현금 입출금 외에 또 다양한 금융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브랜드로 좀 업그레이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인터넷과 이 모바일 뱅킹이 좀 보편화되고 또 최근에 간편 송금 서비스들이 좀 발달하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ATM을 유지할 필요가 좀 줄었고요. 네. 그러면서 좀 숫자를 좀 빠르게 줄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ATM을 운영하면 한 대당 연간 손실액이 166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담이 좀 커졌고요. 그러면서 좀 이용률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숫자를 줄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좀 앞으로 이 금융거래가 더욱더 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수수료도 올리는 마당인데요. 참 걱정입니다. 오늘 청취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탑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추경 예산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국회가 추경 심사를 위한 잣대는 좀 까다롭게 가져가더라도 이왕에 추경을 추진하는 만큼 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싸다. 이게 지금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활기를 띠면서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가계부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또 공급 과잉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관망세일 거다라는 전망과 달리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이후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활기를 찾는 게 아니라 투기로 가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래저래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또 실수요자, 서민들은 불안감에 빠지고 있죠. 현재 부동산 시장의 배경과 정책을 좀 읽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정책 이후의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007년도부터 분양권 거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이후로 한 달 거래로는 지난 5월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집값도 지금 서울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부동시장 전반이 사실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강남이라든가 혹은 수도권 인근 신도시 이런 데서는 거래 활성화돼 있고 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동시장 전반이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네. 특히 이제 강남 주택 시장이 뜨거운 것은 재건축 그 열기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가 활발한 것도 그 2년 전에 풀었던 1순위 자격자가 굉장히 많죠. 네. 이런 1순위 자격자들이 일종의 시장의 대기 수요자로 이제 있기 때문에 거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된 부분들, 이를테면 LTV, DTI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된 상태고, 또 이제 규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바로 소나기를 우리 막기 전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분양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그 선거 때문에 분양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밀어내는 그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아주 최근에 와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과 거래가 아주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얘기도 예전부터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은 역시 또 계속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특정 지역의 일시적 현상이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교수님? 예, 상당히 이제 국지적 제한적 현상이라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아주 길게 갈 수 있는 것은 전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길게 가는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시는데 일단 몇몇 분들은 호가가 뛰고 있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것들이 이 부동산 전체가 과열되고 있는 초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장기적인 또 오래될 현상이다라고 보시진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새 정부가 어떤 이제 중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네. 현재 지금 상승세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현 정부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그런 그 생산자들의 이 성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또 그리고 시장을 조금은 진정시키는 이런 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 같은데 그래 된다면 현재 상승세는 그렇게 과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열에 대한 대응도 마련돼 있다.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의원도 부동산 규제 정책 좀 조속히 확대 시행할 수 있다. LTV, DTI 같은 경우는 완화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장하성 정책실장도 현행 제도로서 지금 부동산 일단 좀 조절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현 정부는 사실은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 중심으로 정책을 지금 펴려는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또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민주당을 이제 여당으로 이제 두고 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정책의 어떤 그런 기조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되살려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요. 따라서 현재 지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대개 민주당의 그 이제 이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정책을 조만간 좀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내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에 힘이 쏠린다. 이를테면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보유세 강화,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를테면 LTV, DTI 완화된 것을 연장을 하지 않겠다, 다시 복원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그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이미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도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 정책, 대출 규제 정책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미 뭐 예고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시행은 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환경 변수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무주택 서민들까지 좀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심리를 이용한 갭 투자까지 좀 활성화되고 있어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교수님?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바입니다만 지금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 계속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네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이제 양극화와 맞물려서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네. 또 떨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네. 지금은 어쨌든 한 2, 3년 전에 우리 정부가 풀었던 각종 규제 완화의 한 결과로서 시장이 과열화돼 있고 새 정부 들어와서 아직 이 부분에 통제하자이기 때문에 그 열기가 남아있는 것인데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에 의해서 공급이 상당히 이제 팽창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후반기에는 이제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에 물량이 이제 쏟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수출이 좋습니다만 계속 좋다고 보장이 안 된다면 거시경제가 불안해지면 네. 또 이 가격 성장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이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사실 보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제한된 시장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갭 투자 같은 이런 유행들이 이제 지난 2, 3년간 네. 부동시장 열기가 계속되는 것은 한 현상입니다만 아마 조만간 정부가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진정을 위한 이런 정책을 저는 내놓고서 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같은 그런 이 상승세가 네.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병에 비하자면 좀 대증요법도 이제 곧 시행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또 강화하더라도 역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실수요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뭐 집을 사야 할 이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크게 오른다고는 사실 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아직도 정부가 여러 가지 대출 같은 것들을 좀 시켜주기 때문에 네. 사실 이용해서 사면 되고요.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실수요자라는 것은 사실 주거에 대한 실수요자,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예컨대 세입자들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지금 연간 13만 호, 그다음에 플러스 4만 원을 더해서 17만 호 네, 정도의 이 공공적 임대주택을 이제 네. 공급하겠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주택 시장에서 주거 실수요자를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네. 하나의 대책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가격의 상승폭을 좀 완화시키고 또 문변한 어떤 그런 그 매입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 조금은 속도라든가 강도를 좀 줄여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특히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공급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를 조금 강화시킨다. 이런 정책이 아마 저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저희가 바르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매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거 실수요자를 위한 좀 판세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죠? 네. 네. 주택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택을 너무 이제 상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거주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불안한 것이죠. 네. 따라서 이제 주택이라는 것을 그런 어떤 그 상품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과 하는 주거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된다면 정부의 정책은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정책들을 내놔야 되겠죠. 예. 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교수님께도 예전에 여쭤봤던 문제인데 이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 많이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네. 분양권 전매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여러 틀을 바꾸는 김에 이 선분양 제도도 좀 손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지금 고민해야 할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라 보는데요. 네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 네.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과열화되고 있는 네네. 정책을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이라 보는데 네. 특히 후자의 그 부분은 전자의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한 40년간 지속되어 왔던 공급주의 어떤 그런
성장기였던 주택시장 혹은 공급구조 이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주택시장에 많은 문제가 이 후분양제와 결부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손대게 된다면 줄줄이 다른 정책도 함께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적 전환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을 언제 내놓을지를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기를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지금같이 부동시장이 계속 이렇게 뜨거우면 그런 중장기적인 좀 혁신적 정책도 아마 내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관점으로서의 이 선분양제 손보는 것 시점은 애매하지만 일단은 좀 과제로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도 윗목에 또 아랫목의 차이가 큽니다. 단지 시장 전체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경제 얘기 전해드리면 참 걱정거리도 많고요. AI부터 시작해서 가뭄까지 생각할 건 많지만 그래도 한 주 알뜰하게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여러분께 마련해 드립니다. 바로 생생장바구니 시간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결국은 먹는 얘기가 중요한데요. 이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맞는 것, 안 맞는 것, 또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요즘 좀 심해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뭐 알레르기 유발하는 재료를 이제 표시하는 새로운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네. 우리는 일상적으로 배달 음식이나 뭐 햄버거, 도넛 주문하지만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원재료 때문에 쉽사리 구입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저번 주부터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제도 적용 대상은 제과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이런 곳이 모두 해당되고요.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44개 업체에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멋모르고 잡혔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사실은 일일이 성분을 찾아보거나 혹은 판매 점원한테 여쭤보거나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된다면 그 양에 상관없이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하게끔 바뀌게 된답니다. 네. 게다가 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참 그만큼 건강 또 안전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전화로 주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럴 때도 별도로 안내해드리게끔 되었습니다. 메뉴판뿐만 아니라 온라인 배달업체는 따로 홈페이지에도 성분을 게시해야 되고요. 또 전화로 주문 배달할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작은 포스터나 스티커를 함께 제공하게끔 됐습니다. 네, 자, 이 눈에 띄는 색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 표시를 해두게끔 했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전화로 주문할 때도 스티커나 포스터를 통해서 위험한 걸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미국 사례 긴 한데 그 땅콩 가루가 우연히 체육관에서 날렸는데 심한 땅콩 알러지 있는 친구가 아주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꼭 필요한 제도고 어린이들에게 특히 안심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한테도 좀 확대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6월의 첫 방송입니다. 지금 사실 땅 위에는 좀 복잡합니다. 가뭄 문제도 있고요. 또 AI 문제까지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네. 바다로 눈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식백세 이야기 해주시죠. 6월의 어식백세 어떤 겁니까? 네, 수부가 선정한 이번 6월의 어식백세는 해삼입니다. 해삼이요? 네, 해삼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나는 인삼이라는 의미인데요. 산에는 산삼, 육지에는 인삼, 그리고 바다에는 해삼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만큼 몸에 좋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래요. 네네. 이 해삼은 특히 뼈에 좋기로 유명한데 칼슘이랑 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 해삼 연골에 들어있는 콘트로이틴 성분이 우리 관절 연골에 영양과 탄력을 준다고 합니다. 관절에도 도움이 되는. 해삼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종종 먹곤 합니다. 예, 보통 그 생김새 때문에 이 젊은 여성분들은 해삼 이러면 약간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몸에 관절도 좋다, 또 뼈에 좋다 이런 얘기를 알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음식이 참 신기한 약이 되네요.
네, 이 또 해삼이 모양새는 좀 희한하게 생겼어도 여러모로 좋은 게 혈액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요. 네네. 해삼의 홀로테인 성분이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요. 네. 동물성 식품 가운데서도 보기 드물게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네, 저도 해삼을 좋아해서 이 살아있는 해삼을 마트에서 구매해서 제가 한번 집에서 다듬어 봤거든요. 네. 먹는 건 좋은데 다듬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한 행사가 있네요. 충남 태안에 해삼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지난 3일 태안의 특색 있는 축제인 모항항 해삼축제가 네. 막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축제는 토요일인 10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해삼 잡기 대회, 해삼 요리 따라잡기 같은 바닷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해삼뿐만 아니라 태안에서 잡히는 여러 수산물 무료 시식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진 콘테스트도 있다니까 태안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오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셔서 상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삼 잡기 대회 웬만한 분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예, 질감이 그렇죠. 자, 수산물 전문 쇼핑몰 인터넷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fisheysale.co.kr인데요. 여기서도 해삼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뼈에 좋고 또 피에 좋고 약간 알칼리 음식이어서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장바구니 걱정 풀어줄 정보도 마련해 주셨죠? 네, 이번 주 가격 내려가는 품목 말씀드리자면 삼겹살과 얼갈이 매출가 있겠는데요. 네, 이 삼겹살은 어미 돼지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끼 돼지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총 사육 마리수가 전년 동월보다 약간 늘어나서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이 내려가겠고요. 네. 또 얼갈이 배추는 중부지방에서 출하하는 물량이 증가했고 또 대체 작물이라 할 수 있는 배추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분산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격이 약간 하락하겠습니다. 네, 삼겹살과 얼갈이 배추 이번 주 좀 주머니 걱정 덜 수 있는 그런 농산물 또 축산물이었습니다. 지금 가뭄 걱정 앞서도 제가 쭉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농산물 값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채소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번 가뭄과 관련해서 농축수산물 가격조사 기관인 저희 쪽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특별히 가뭄 때문에 특정 품목 가격이 올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요. 네. 왜냐하면 다행히 지금은 이미 다 자란 작물들이 출하되고 있거든요. 네네. 또 저희가 조사하는 농산물들도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오른 품목보다 내린 품목이 더 많습니다. 네. 이번 주만 해더라도 미나리, 깻잎, 참외 이런 농산물들 가격이 떨어졌고요. 예, 이 가뭄 때문에 걱정하는데 모나기 쪽은 좀 걱정이 있지만 당장 이 채소 같은 가격들은 조금 아직은 숨 돌릴 틈이 있군요. 네. 만약에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가뭄이 계속되고 이런 추세가 6월 초나 중순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번 주에 비 소식도 있던데요. 가뭄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또 AI 이 바이러스도 깨끗이 좀 씻겨 내려가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본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5756님 AI 걱정 때문에 이런 얘기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이들이 계란 너무 좋아하는데 계란이 금값이네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예, 계란 가격 때문에 걱정이신데요. 대신 저희가 선물 보내드려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5756님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9414님은 이 약물 뿌리는 거 AI 막자고 약물 뿌리는 것도 걱정되고 미리 방역할 수 없는지 살처분도 좀 고민 많이 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9182님도 이 살처리, 매몰 처리보다는 좀 치료제 개발 안 되는 건가 이런 걱정해 주셨습니다. 앞서 교수님도 치료가 안 돼서 매몰 처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긴 했군요. 7292님 앞서 부동산 얘기 인터뷰 얘기군요. 집값 못 잡으면 여러 사람들 실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또 다른 부분들도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이야기 담아서 저는 내일 현충일은 경건하게 보내고요. 6월 7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